자, 그 다음에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1쪽이다. 31쪽. 예. 배려윤리적 접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한다. 배려윤리적 접근. 자, 배려윤리적 접근은 수용성, 관계성, 응답성에 근거한 사랑과 모성적 배려를 강조한다. 자, 여기서 모성적 배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엄마가 자식을 돌보듯 그런 배려를 더 확장시켜서 하라. 이게 이제 배려윤리입니다. 요 배려윤리는요, 우리 교과서에 그 페미니즘 그 윤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배려윤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을 텐데 사실 페미니즘 안에서도 되게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페미니즘 사상가가 이제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안 나오니까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이제 길리건이나 나딩스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페미니즘은 항상 이제 남성 중심의 어떤 사상과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보시면, 그러니까 배려윤리적 접근은 수용성, 관계성, 응답성에 근거한 사랑과 모성적 배려를 강조한다. 자, 이 관점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이제 남성 중심적 관점인 거죠. 개인의 권리 보호, 사회 정의 실현.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통하여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윤리학자들은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 즉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관계에 주목한다. 그러네요. 공동체적 관계에 주목한다. 자, 따라서 배려를 해야 하는 상대방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인 원리라든지 보편적인 발달 단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중요해. 구체적인 문제 상황, 구체적인 요구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바로 페미니즘의 윤리인 배려윤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론윤리적 접근. 자, 담론윤리적 접근이다. 먼저 담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디스커스. 영어로 하면 디스커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담론.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행위로 주로 논증과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담자가 이게 이제 이야기 내는 담화한다 담자인데, 봐봐. 말씀 언변에 불꽃이 막 일어나. 그죠? 연락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게 이제 담론입니다. 잠깐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하버마스라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람 이름은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또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두십시오. 자, 이 담론윤리는요, 읽어볼게요. 담론윤리적 접근은 도덕이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규범의 체계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규범은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이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성적인 존재들 간에 합의한다. 그래서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 문제가 있어. 이 도덕 문제는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의 어떤 그 발휘를 통해서 우리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합의가 가능해. 그럼 이제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담론입니다. 그때 말할 때는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이성, 대화, 합의 뭐 이런 말들이 이 담론 윤리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자, 도덕이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규범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존재가 야 너희들은 이걸 지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뭐 토를 달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담론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토론과 대화가 중요시됩니다. 이성적인 토론과 대화야. 또. 자, 그 다음에 또 도덕과학적 접근. 자, 도덕과학적 접근. 과학적 접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덕은 윤리학이잖아. 이 윤리학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과학적 접근은 도덕성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행동과학이 나오네요. 행동과학에서는 인간은 환경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행동과학 하면은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동 심리학입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도덕적이지 못한 애들도 어떻게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비판을 받죠. 근데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 법칙에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자율성, 존엄성을 배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라는 건 인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데, 칸트적인 의미에서 누가 어떤 도덕 법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입시키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뭐 하나 더 있네. 자, 최근에는 뇌의 작동 방식을 탐구하는 신경과학 분야의 방법론을 윤리학에 접목한 신경윤리학도 증가하였다. 신경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21세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달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과학인데,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를 이용해서 신경윤리학이라는 것도 등장했대요. 뇌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감정과 이성이 도덕의 근원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며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 이 양자가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어떤 관계에 갖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익숙한 공동체나 일상생활에서는 감정이 추론의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성이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추론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감정이 어떤 추론이 필요 없이 감정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딱 나오지만 딜레마 상황이 뭐야?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이런 게 이제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는 이제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추론의 과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대. 둘 다 이렇게 필요하구나. 어쨌든 신경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물을 통해 도덕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오, 뭐야, 이거는 이제 처방을 받는 거지. 도덕선생한테 처방을 받는 거지. 야, 너는 저기 도덕성이 떨어지니까 도덕성 향상 약물을 갖다가 하루 3번 식후 30분 뒤에 먹어라, 뭐 이런 거 식으로 하면 되나? 야,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논쟁이 있을 만하네, 그지? 그게 어떤 약물로 인해서 되는 건가? 그럼 그 약값이 만약에 비싸다면, 그죠? 그럼 이렇게 비싼 약을 갖다가 사 먹은 사람은 도덕적이 되고, 글쎄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까지는 아직 안 나가는 것 같고, 어쨌든 신경윤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뇌에서 어떤 도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현대 윤리학적 접근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자, 우리 아직 밑에 하나 더 안 한 게 있어. 이거 좀 먼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나오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뭐라고 그랬죠? 앞에서 덕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덕윤리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행위와 정의로운 행위자를 구분한다. 정의로운 행위자를 구분한다. 정의로운 행위는 모르고 하거나 우연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정의로운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정의로운 행위자는 뭐야? 정의로운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겠네, 그죠? 그래서 한 번 하거나 모르고 하거나 우연히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한 번 했다고 정의로운 행위자가 되는 건 아니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정의로운 행위자는 정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아니까 계속하게 되겠지.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며 그 알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지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속담 같은 건 줄 알았지, 아니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행복 얘기할 때도 사실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좋은 성품이 생기려면 좋은 습관을 이제 계속 어떤 좋은 행위를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습관적으로 좋은 게 만들어져야지 봄이 온 거다 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롭거나 절제 있는 행위를 알아야 하고 합리적 선택에 의해 행위를 하되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되며 확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행위들을 정의롭거나 절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들이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행했을 법한 그런 종류의 행위들일 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자, 우리가 이제 덕윤리 얘기했잖아요. 덕윤리하고 좀 이렇게 대비되는 게, 반대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좀 대비되는 게 이제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인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이제 어떤 원칙을 지켰을 때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덕윤리는 그게 아니네, 그죠? 어떤 행위들을 정의롭거나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행했을 법한 그런 종류의 행위들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행위 중심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행위자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 윤리학적 접근 다 하였습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뭐 창의 융합해가지고 뭐 쭉 동서양 한번 뭐 읽어볼게요.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이건 너무 이분법적인데 이거.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 철학은 개별적인 사물 자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개별적인 사물의 내부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 우주는 원칙적으로 단순하고 따라서 파악 가능한 곳이었다. 철학자의 과제는 사물의 독특한 속성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속성에 기초하여 사물을 범주화하여 보편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철학의 목표는 도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철학을 하나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매우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서로 얽혀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인간은 마치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다고 믿었다. 생각 때문에 중국인들은 어떤 대상을 전체에서 따로 떼어내어 분석하는 것은 즐기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서양은 이제 따로 떼어내서 분석적으로 가는 걸 좋아했는데 중국 철학은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사를 개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불가능했다. 근데 썩 와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이런 경향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로 아마 주장하는 얘기겠죠. 특별한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다. 넘어가자.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림 속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인간이 어디 있어? 인간은 보이지도 않네. 이 안에 어디 있나 보다, 그지? 이거 우리 간송미술관 같은 데 있을 것 같은데? 간송미술관에 정선 그림 많거든요. 여러분 간송미술관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뭐야?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강의와 토론을 하고 있는 철학자의 모습. 이건 뭐야? 옆에 섬찟한데? 자, 그 다음 쪽. 자, 단원 마무리입니다. 단원 마무리에 간단한 확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유교에서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주의 도형 매이지 않고 자유롭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O죠, 그죠? 불교에서는 인간이 삼독에 빠져 고통을 받는다고 본다. X죠, 그죠? 맞아? 그냥 넘어간 사람은 뭐야? 예, 거꾸로 얘기했죠? 요게 X고 요게 O입니다. 자, 유교에서는 인간관계에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를 인으로 본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연결론을 제시한다. 도교에서 강조하는 무의자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는 자연들이 쉽다. 칸트. 도덕 법칙은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벤담.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밀.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쉽네, 그치?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차이점. 여기서도 예,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그죠? 요 2단원, 예, 현대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동양윤리, 서양윤리, 뭐 현대윤리, 뭐 이런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윤리학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론윤리학적 내용들이 딱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 지식들이 많아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식들을 잘 외워두고 요것이 바탕이 되어야지 나중에 이제 실천윤리학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